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최근 이제 주가가 한국이랑 미국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은 5월, 6월 급등 이후에 좀 숨고르기가 꽤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쪽 오늘은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아무래도 중국의 조정장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7월 경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7월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시장 예상치를 대부분 하회를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더 악화가 된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제가 몇 번 언급드렸던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혹은 전기차나 승용차의 판매 증가율 자체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지만 하이난성에 있던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봉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동태적 제로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사실 7월에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낮아진 기대치보다도 더 성적이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중국 정부가 3, 4월 저점을 통해서 5월, 6월 끌어올려 주겠다라고 했는데 7월에 회복 속도가 더뎠고, 여기에다가 8월 초까지 중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아무런 대응 조치를 내놓지 않다 보니까 한 8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횡보장, 약세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동안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은 그래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중국 쪽에 계속해서 아쉬운 점이 보였는데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실물 경제 지표를 따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정책 기대감을 주가가 조금 더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실물 경제 발표된 이후로부터 중국에서 다시 한번 리커창 총리가 나와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금리 인하라던가 정책 지원책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이에 따라서 더 이상 하락하는 흐름은 일단은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3,200포인트 선에서 계속해서 지지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4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흐름인 거죠. 물론 3, 4월에 락다운 충격 때문에 많은 걸 쏟아부었고요. 2달 동안의 회복기는 있었지만 7월, 이 3개월 만에 좀 약해진 부분 때문에 사실 3, 4월에 쏟아부었던 것만큼 이번에 또 쏟아붓긴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7월 정치국 회의를 말씀드리면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이미 저희가 시장의 눈높이는 5.5% 달성 안 될 거야, 무리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도 시장에 이미 깔려져 있는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7월에 잠깐 삐끗했던 회복의 흐름을 다시 한번 위로 이끌어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리고 이걸 정부가 주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8월 하순경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정책은 금리 인하입니다. 중국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기준금리죠. LPR이라는 기준금리의 선행지표로 해석되는 MLF 금리가 이미 지난주에 10bp가 인하가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난 월요일에 중국의 LPR도 인하가 됐습니다. 1년물 같은 경우에는 단기의 1년물 대출 같은 경우에는 5bp가 인하가 됐고요.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부동산 대출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5년물 LPR 금리는 15bp 인하가 됐습니다. 지난 5월이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인 거죠. 여기다 플러스 또 다른 게 뭐냐면 리커창 총리가 본격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이제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기차라고 하죠. 전기차의 구매세 보조금 지원 정책을 원래 올해 연말까지 끝나기로 했는데 이걸 내년까지 연장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5월이랑 비슷한데요. 5월에는 승용차, 내연 승용차에 대한 구매세 취소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월이랑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냐? 결국엔 똑같이 움직입니다. 신재생이 반응을 했고요. 전기차가 반응을 했고요. 반도체가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8월 전망을 말씀드릴 때 잠깐 배틀을 짧게 잡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사실 그건 제 전망이 틀렸습니다. 생각보다 중국 정부의 지원책이 좀 뒤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8월에 말씀드렸던 전망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인프라 관련된 것 중에 기계나 이런 산업재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철강이나 시멘트 쪽이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제가 8월 달에 배트 짧게 잡자 이거 말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중국이 구조적 성장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 반도체, 신재생, 전기차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다시 한번 경제 지원책을 통해서 경제 하방 압력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 5월에 하반기 전망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경제가 안정화된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구조적 성장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이제 배트 짧게 잡았던 걸 다시 한번 약간 길게 잡아서 중국의 구조적 성장주, 반도체, 태양광, 풍력, 전기차 쪽에 다시 한번 비중을 넓히는 시점으로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중국 쪽에 태양광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해석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중국 태양광 관련해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 중국의 태양광 대장주죠. 융기실리콘 자재, 지금은 이제 융기 그린에너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통웨이 주식이라는 기업이 있죠. 융기 실리콘, 그러니까 융기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전체 밸류체인에서 웨이퍼와 모듈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통웨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과 셀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 지난주에 중국의 국영기업이 태양광 모듈 관련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거기에서 입찰가를 제시한 기업이 크게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융기고요. 또 하나는 통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모듈 기업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실리콘과 셀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통웨이가 기존의 모듈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융기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낮은 가격에 입찰가를 던지고요. 지금 현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국영기업 내부적인 회의에서 큰 다른 이견만 없다라고 하면 이 통웨이가 모든 수주를 다 따갈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지금 중국의 태양광 업계가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 과거에는 각 밸류체인별로 대장주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각 밸류체인별 대장주들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 모든 밸류체인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제는 기존엔 춘추전국 시대였다면 이제는 천하통일의 시대로 점차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웨이가 융기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의 입찰가를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대놓고 치킨 게임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중국에 워낙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비용 역시도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를 일방적으로 내리는, 입찰가를 이렇게 내려버리면 사실 시장 가격 전반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룸이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중국 태양광 기업들 입장에선 안 그래도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그 외에 웨이퍼나 모듈이나 셀 쪽에 다른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쪽에 제조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 원가 비용이 부담이 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태양광 산업이 더 추가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버린 겁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길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구매하는 입장에선, 구매자 입장에서는 입찰가를 저렴하게 제시한 통웨이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시장 경제 체제라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구조적으로 이끌어가는,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산업 밸류체인에 안에 있는 기업들이
벌써부터 파산이나 벌써부터 제대로 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 강력하게 개입한다라는 게 지금 점차 시장화가 되고 있는 태양광 산업을 흔들어 놓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밸류 체인의 대장주들, 뭐 적어도 탑티어 기업뿐만 아니라 뭐 세컨티어나 서드티어의 기업들의 관계자들,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서 현재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기업들이 얼마나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가 꽤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말은 즉 뭐냐? 지금 현재 기업별로 나타나고 있는 밸류체인별로 나타나고 있는 이 불균형을 최대한 조정을 시켜주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조정의 기간을 저는 오히려 태양광 기업들의 비중 확대 시기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확 튀어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제가 이제 구조적 성장주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도 제가 업데이트를 좀 자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하반기까지 좀 더 중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 성장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는 내용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